미소은행 변정규 전무님 나와 계십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딱 적절할 때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말씀이. 예, 지금 뭐 FMC가 생각보다는 뭐 시장이 큰 충격은 안 줬습니다만 여기 곱씹어볼 내용도 많은 것 같고 또 FMC 다루기 전에 네네. 그리고 지금 워낙에 환율도 뭐 달러엔 이러다가 120엔 넘을 분위기입니다. 변동성이 많이 커졌죠, 전쟁 때문에. 전쟁 때문에 예. 그거다가 뭐 강세 보이듯 위안화도 살짝 돌면서 뭐 이런 분위기인데 환율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네네. FMC 짓기 전에 그러면 전무님 지난번 나오셨을 때 해주셨던 말씀 그리고 네네. 조금 이렇게 못다 시간 관계상 못다는 네네. 것도 있는데 복수삼아 그거 먼저 듣고 FMC 네네. 갈까요? 잠깐 복습을 네, 하시죠. 그러시죠. 대치동 학원들도 뭐 복습부터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우선 제가 그 저번 때 자료 중에서 이건 이제 두 번째 건데요. 첫 번째 자료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거기에 그 5페이지가 있습니다. 5페이지가 예전 거. 네네. 5페이지에 이제 미국 연준 대차 대조표의 변화와 주식 차트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사실은 대차 대조표의 긴축이라는 게 오늘도 제가 갖고 나왔지만 연준의 가장 유의해서 볼 것이 긴축이에요. 네. 네, 긴축이라서 이걸 갖다가 지난번에 했지만 한번 다시 보십시오. 왜냐하면은 거기에 대차 대조표, 밸런스 시트의 변화 그 그래프 제가 크게 보여드렸는데요. 그거랑 주가 지수는 거의 같게 갔다는 거예요. 제가 결국 대차 대조표 연준이 네. 대차 대조표 커지는 만큼 주가가 올랐다. 네, 돈 네. 풀리는 만큼 주식 올랐다. 예, 그래서 그걸 갖다 보시면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갔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그 7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옛날 자료에. 예, 옛날 자료 7페이지를 죄송합니다. 오늘 보시면은 준비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도 네. 이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서 이제 갖고 계시면 보시면서 이렇게 드세요. 미국 금리 인상 후에 이건 금리 인상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제 금리 인상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더 크게 피부에 닿으실 거예요. 네. 금리 인상 후에 미국 주가는 어떠한 추세를 보였나? 제가 2004년과 2015년의 예를 이렇게 막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제가 거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요지가 있어요. 네. 뭐냐면 2004년 6월에 인상을 하고 다우가 상승했습니다. 예. 그리고 상승한 이유는 유동성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2015년에도 12월에 인상을 네, 했는데 약간 한 6개월 정도 조정이 됐지만 또 쭉 가버렸죠. 2016년 다시 올랐지 않습니까? 네. 더 크게 올랐어요. 예. 가파르게. 제가 결론을 갖다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제 팍팍 이렇게 뇌 박히시라고 머리에 금리 인상만으로는 주가 지수 하락 크게 요인이 되기 힘들단 말이에요. 금리 인상한다고 주가가 잘 안 꺾인다. 금리 인상만으로는 만으로는. 예, 이때까지 항상 그랬어요. 네. 예, 왜냐? 인플레이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집을 갖다 렌트를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해보세요. 3%, 4%. 예.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율이 5%면은 실질 이자율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은 차라리 그 돈을 갖다가 이자를 받는 건 마이너스기 때문에 차라리 인플레이션이 되더라도 실물 자산을 사시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겁니다. 그래서 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때문에 향후에 모든 것이 오를 거기 때문에 주식도 언젠가는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참고만 하세요. 그렇지만 저희 인베스트먼트 뱅크 제가 오랫동안 인베스트먼트 뱅크에 있었기 때문에 투자은행에 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참고하셔야 된다. 그리고 진정한 긴축이라는 거는 사실상 이 긴축이란 말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양적 긴축이란 말은 없어요, 사실은. 이게 퀀티테이티브 그렇죠? 타이트닝이라는 거를 갖다가 사실은 연준에서는 이 퀀티티브 타이트닝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이게 워낙 퀀티티브 이징 QE 때문에 그냥 요즘 들어서 또 맞습니다. 반대 개념으로 자꾸 네. 이게 그 일본에서도 네. 일본인의 그 예를 들면 QE라는 말은 일본은행이 많이 썼어요. QE는 예, QE, QQE 이런 말을 네. 그걸 갖다 많이 쓰지 사실 연준은 거의 그렇게 직접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reducing 예를 들면 채권을 갖다가 감소시킨다든가 이런 표현을 써요. 이따 보실 겁니다. 제가 갖고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긴축이란 말은 양적 긴축이에요. 뭐 양이 줄어들지 않으면 긴축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양적 긴축이란 말은 경제학 용어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긴축은 양적 긴축이라면 일본에서도 쓰지는 않습니다. 이게 네. 미국도 그렇고 예. 긴축이라고 그냥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진정한 긴축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어요. 역대로 미국에서. 네. 왜냐하면은 버네키 시절에도 이걸 하려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와서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긴축을 하다가 못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유동성을 긴축을 통해서 확실하게 빨아들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 변수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빨아들이면 가격은 내려갈 수 있어요. 자산 가격이. 네. 그래서 연준을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있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변수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금리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요. 이거 내려갔어요. 그렇죠.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정말 얼마만큼 대체대조표가 지금 9조 달러입니다. 네. 그걸 얼마까지 줄일 의향이 있는지를 파악하면 우리는 자본의 가격이 얼마나 변할 수 있을지 투자은행적으로는 감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제가 작년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번 인플레이션은 17세기 가격혁명 같이 이렇게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닥쳤어요, 이제는. 네. 현실로 닥쳤습니다. 네, 이미. 그러면은 현금은 좋은 대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결론은 그걸 네. 갖다 우회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예. 거거든요. 현금은 좋은 대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금은 좋은 대안이 아니다. 인플레이션 네네. 시기에. 네. 왜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따가 또 얼마나 진행되는지를 실제로 제가 연준의 네. 자료를 통해서 또 약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제 아까 그 전망치를 통해서. 근데 자산의 차별화가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자산의 차별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항상 자산의 차별화가 일어납니다. 자산의 차별화는 뭐냐면 고급 자산과 저급 자산으로 나뉜다는 거죠. 네. 네. 이제는 자산이 인플레이션 되니까 너도 나도 다 샀어요. 예.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그렇죠?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자산은 다 올랐는데 네.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는 오르는 자산이 있고 내리는 자산이 있는 거죠. 네. 고급 자산은 계속 갑니다. 우량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죠. 네. 그렇지만 현금적인 그죠? 수익이 동반되지 않는 자산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가치의 변화,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갖다 유념하시고 앞으로 이제 우량 자산, 뭐가 우량 자산인가, 고급 자산인가 잘 판별하셔서 하셔야지 인플레이션의 큰 파도 후에 네. 이제 자기 자산을 지킬 수가 있다. 사이클별로는 제가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2015년보다는 그때 2015년하고 2004년을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닥치는 건 2015년보다는 2004년도에 제가 그때 1%에서 5.25%까지 미국 연준이 금리를 굉장히 거의 아즈텍의 신전만큼 이렇게 많이 올린 거예요. 그죠? 예, 예. 네, 이제 4.25%를 그 정도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그거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기 그 정도까지는 안 가도 2015년보다는 굉장히 많이 2015년보다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와 비슷하다. 다만 2005년도에는 긴축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 네. 그렇지만 올해는 당장 자산이 오르기는 힘든 상황이다. 왜냐하면 긴축을 갖다 5월 이후에 단행한다고 이따 보시겠지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네. 할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하든 조금만 하든 한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 5월까지는 좀 보셔야 될 거예요. 당장 쉽게 예를 들면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보셔야 되고 그렇지만 자산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시대에. 네. 예, 긴축은 굉장히 과감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는 투자를 관망하지만 제가 그래서 아까 주식이 반드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뭐냐 바로 사시라는 이유가 아니라 하반기부터는 투자 시기와 자산의 종류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급 자산을 잘 보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네. 그 이후에 또 이제 보시면은 제가 한 2개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직은 이번 3월 FMC를 다루는 게 아니고 지난번 말씀하시고자 했던 내용의 맞습니다. 복습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21페이지가 있어요. 예. 금리 전망을 드렸잖아요. 금리 전망을. 그죠? 네. 금리를 전망을 작년에 드렸어요. 이거를. 예. 작년에 드린 수치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때는 굉장히 높다고 정말 엄청나게 파장이 컸는데 지금 보시면 그렇게 높다고 생각 안 드실 겁니다. 지금 거의 다 와버렸는데. 다 와버렸죠. 제가 예. 갖고 왔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네. 지금 이 자료에서요. 끝에 있습니다.
그래요. 눈으로 보면서 설명을 보시죠. 듣는 게 혼란하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네. 네. 자, 처음에 위에가 한국채 시장 금리고요. 밑에가 예. 미국채 시장 금리. 어차피 할 것이니까 한번 보시죠. 지금 아까 그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제 보시면 지금 위에 한국채 금리가요. 2%, 2.5%, 2.75%다 저희 예측치하고 뭐 거의 조금 차이는 나죠. 거의 비슷하게 2%대 이상으로 올라왔죠. 잠깐만요. 네? 지금 유튜브 화면에 이거 어차피 자료실에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당장 보기에 너무 좀 안 보이는데 PD님 이거 어떻게 화면을 좀 키울 수 없나요 이게 도표를? 네, 예, 전문님 말씀하시죠. 네네. 위에 거는 우리나라 금리 국채 수익률입니다. 코리아 트레저리 본드의 그 약자라서요. 네. 한국 국채입니다. 네, 이게 그래서 그 밑에 빨간색이 2년이고요. 파란색이 5년, 10년인데 이게 많이 좀 붙어가죠 지금. 네, 그런데 하반기에는 이게 소위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플래트닝이라는 그 단어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붙었다, 그죠? 네. 붙었다는 그래프를 제가 한 3-4개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게 이제는 이게 그 스티프닝이라 그래서 벌어질 겁니다. 연말로 가면서. 연말로 가면서 단기보다 중장기가 더 이제 금리가 그 올라가는 금리 간의 벌어지는 스프레드라고 하죠. 네. 금리 차가 2년, 5년, 10년 금리 차가 더 벌어질 거예요. 예. 기간 금리라 그럽니다. 그 기간 금리 스프레드가 더 벌어질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걸 보십시오. 예.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거 말씀 뭐냐면은 장기 자본을 빌려 주실 때 하고 빌릴 때 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네. 그죠? 장기 자본을 빌릴 때는 롱텀으로 자본을 갖다 빌리셔야 될 분은 앞으로 비싸진다는 겁니다. 네. 그게. 그리고 미국채도 지금 붙었잖아요. 예. 이것도 지금 아까 보시면은 지금 빨간색 맨 위에 있는 게 30년 초장기고요. 그다음에 장기채가 10년짜리가 파란색이고 그다음에 하얀색이 이제 그 5년짜리인데요. 이것도 지금 굉장히 붙었습니다. 예. 금리가.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벌어지는 그런 단계에 온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신용이라는 팩터가 들어갑니다. 이제 앞으로. 왜냐하면은 이제 문호를 열게 되면은 금리 정상화를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모든 가계와 기업을 구제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죠? 네. 네. 이때까지 다 구제해줬죠. 예. 망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해준 예. 거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더 이상은 니네들을 내가 다 못해준다. 지 몸이 못해 이러는 거죠. 이제 지키주지 못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신용이 들어가게 돼요. 위험이. 예.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돌아가 보시면 제가 한 5분 만에 이제 리뷰는 마칠게요. 근데 네. 그 다음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때 또 28페이지에 네. 잠깐만요. 이 28페이지 맞습니다. 예, 맞네요. 제가 28페이지 이것을 갖다가 써놨는데 이거는 그 달러원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제가 우회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퀘스천 마크를 달았죠. 뭐냐? 미국 금리 인상이 반드시 달러 강세를 가져올까? 답은요. 제가 그때 알려 드렸지만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예,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이란 네. 제가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실제 경제 현상을 네. 이렇게 잘 예측을 못하고 오류가 많이 나는 건 뭐냐면 가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제학은 모든 가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너무 많아요 이게. 예를 그리고 들면 많을 분들은 또 다소 비현실적인 가정들이죠. 그렇죠. 뭐 예를 네. 들면은 뭐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인 뭐 선택을 한다든가 아니면 완전 경쟁이라든가 네. 사람마다 뭐 예를 들면은 선호도가 다 똑같다든가 뭐 이런 뭐 네. 사실 말이 안 되는 또 가정들. 뭐 골치 아프니까 뭐 세금 요인은 뭐 무시한다라든지. 그러니까요. 뭐, 예. 그렇지만 저희 그 실무 투자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가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든가 안 그렇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네. 그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그 투자를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기본으로 하셔서 꼭 유념을 하셔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아까 그런 분석을 하셔서 합리적이고 냉철한 판단하에 결정을 내리시라는 겁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29페이지에 제가 그 달러 원 환율을 갖다가 그 소장님도 저번 때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걸 그 한 1년 한 3, 4개월 넘게 달러 강세를 갖고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꺾을 때 말씀을 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 주에. 저번 주에 저번 달에 방송에서 저번 달 방송에서 지금 이제 보합으로 가고 봄 지나서 꺾인다 다시 꺾인다. 달러 원 환율은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그걸 갖다가 말씀을 저번 때 이걸 못 드렸습니다. 제가 자료는 드렸지만 자료 보시면은 갖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 1100 그 20에서 1220에서 1210에서 1220대까지 오를 수도 있다. 이것은 전쟁을 가정하지 않은 거죠. 그죠? 우크라이나를 가정하지 예, 않으셨을 때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네.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예측을 못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것도 언젠가는 지나가리라는 겁니다. 예. 만약에 거기서 뭐 핵을 쏘거나 이러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저희는 사실은 합리적인 가정하에서 전제하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전쟁이 어느 정도 다시 진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조금 시기적으로는 늦어지겠지만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약간 뭐 한 1, 2개월, 2, 3개월 늦어질 수 있겠지만 하락하는 그 기간이요. 좀 늦어질 수 있겠지만 봄 이후 5, 6월 이후에는 다시 하락세로 늦어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글로벌 달러도 약해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아니 지금 저게 오늘 만드신 자료가 아니고 전무님께서 아까 보여주신 저 자료가 1180 내지 1220까지는 간다 하셨을 때가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내리셨던 전망이시고 네, 맞습니다. 실제 이번에 아까도 일부에서도 뭐 달러 환율 저도 차트 잠시 짚어봤습니다만 1220원 위에서 한 25원 정도는 20원 남짓은 이게 역외역내가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리고 유가 폭등에 덩달아서 롱플레이 하다가 지금 엎어지면서 그냥 원이 찬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버밸류 된 거예요. 예, 오버밸류 된 거고 1220원 근처까지라고 하셨던 전무님 말씀대로 이제 환율은 왔고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서 아주 전무님은 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짚어주신 거예요. 예.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환율은 글로벌 달러 시세도 어느 정도 고점에 왔다. 네. 여러 가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 그러면 여러 우리 또 가지.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당장 이제 급해집니다. 야 그러면 이제 대세 상승 오네 주식? 그렇진 않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러하고 주식이 보통 반대로 간다고 이렇게 보통은 반대로 가나? 예,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가 또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약간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저 긴축을 갖다가 고려를 해야 돼요. 네네. 예, 긴축을 고려하는데 긴축이 반드시 달러 강세로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네. 미국이 긴축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상식적으로는 달러가 강해질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다. 반드시 강해지지 않아요. 아까 금리 상승하고 비슷한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국의 상황, 그다음에 유럽의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인플레이션 관련 요소 등등등 모든 걸 고려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 지금 당장 1200선에서 바로 내려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까지 1200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사실 저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전무님도 모릅니다. 도저히 모르는 거고. 모릅니다. 그거는 예. 저희가 경제학적이나 금융에서는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그 제가 만든 그 분포표 있잖아요. 정기 분포. 네네. 예. 그 정기 분포가 이렇게 종 모양이지 않습니까? 예. 종 모양에 95% 신뢰도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정규는 95%의 신뢰도가 있어요. 제가 돈을 갖다가 100번 빌려주면 95%는 갚는다는 거예요. 예. 5%는 안 갚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이게 안 맞는 수 있는 가능성이 5%가 됩니다. 양쪽이 2.5%씩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이라는 거는 그 신뢰도 박해 구간에 있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6시그마 이상. 지금은 비체계적인 위험이라 이럴 때는 제가 아까 경제학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게 되면 1200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전쟁이 확대되고 나토도 참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1250도 그냥 우습게 넘어가겠죠. 우습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그걸 이제 가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가정이 들어갔다 보니까 저희는 확실하게 모르는 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전쟁 가정은 싫지만 이게 네. 저희가 전쟁이란 비체계적인 요소가 들어가면은 왜냐하면 저희는 체계적인 리스크만 보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보시죠. 그러시죠. 네. 자, 그러면 이번 FOMC가 이제 뭐 어느 정도 대충 이렇게 뭡니까 뭐 국내에서 패드워치라고 이렇게 이제 그거 하시는 분들은 내용은 매파적이었다. 네. 내용은 매파적이었는데 시장은 의외로 의연하다. 이런 식으로 좀 뭐 요약하자면 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약간 예. 좀 차기도 하고 그다음 따뜻하기도 하고요. 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보카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이스크림 위에 그 에스프레소 부어놓은 예, 따뜻한 커피를 이렇게 집어넣은. 따뜻한 커피를. 네네.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차게 되겠죠. 어차피. 예. 예, 전무님도 일단은 매의 발톱을 보셨구나. 매의 발톱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 예를 들면은 그 9조 달러에 달하는 네. 저번 시간에도 보여드렸지만 배가 엄청 불러 있어요 지금. 예. 지금 배가 엄청 불러 있습니다. 9조 달러라는 채권을 복수가 꽉 찼죠. 예, 복수가 꽉 차서 배가 막. 예,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의 GDP가 20조 달러입니다. GDP가 20조 달러. 9조 달러가 연준에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다. 이거 비정상적이에요. 가분수입니다. 네. 이거. 네. 몸 중에서 이제 배에 단위가 있는 거예요. 몸무게가. 예, 예.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정말 기형적인 예. 끔찍한 몸매네요. 네. 예. 코로나 이전 2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뱃살이 늘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오늘 거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맥주 한잔 하시면서 보셔도 되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FOMC 흔히 말하는 스테이트먼트예요. 성명서. 예, 성명서. 네. 선생님은 너무 자주 보셨겠지만 이게 독자들 분들 중에서는 안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실 겁니다. 그죠 이제. 네. 근데 한번 보시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면 다음에 또 약간 그 좀 편안하게 이렇게 대해질 수 있고요. 네. 기사에서 FOMC 성명서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다 하면 이런 거가 발생 그때 이런 게 있었지 이렇게 생각이 되실 거기 때문에 보시면 처음에 고용 상황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용 상황. 예. 그리고 그 밑에는 항상 제가 단락마다 중요한 키워드를 네. 집어넣었어요.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항상 키워드를 씁니다. 연준은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자기가 어떻게 본지를 보여주게 돼 있어요. 네. 예.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strong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아주 쉬운 단어죠. 예, 초등학교 1학년 영어청에 나오는 고용 strong. 시장은 강하다. 예, 강하다. 그죠? 아주 견조하다. 견조하다. 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가끔씩은 뭐 타이트하다는 것도 쓰죠. 네,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예. 그래서 네. 지금 그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뒤에 그런 이유로 신규 고용이 이제 증가했다. 그리고 실업률이 하락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이제 안 나올 수가 없죠. 물가 상승률. 이것 때문에 지금 테이퍼링도 하게 됐고 긴축도 언급을 후에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수요 공급의 불균형, 에너지 가격의 상승, 그리고 전방위의 가격 상승 다 들어갔네요.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세 가지나 써놓은 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이렇게 사례적으로 예시하기 위해서 써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최근의 정치 상황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영향을 이렇게 썼는데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영향으로서는 이제 highly uncertain이라는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 대신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 압력, 추가 압력이 있을 것 같다. 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더 위험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뒤에 연준이 매회 인상한다는 그런 표현 비슷하게 암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매회 한다고 쓰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비슷하게
암시를 한 거지. 지금 나옵니다 이제. 네. 그 다음에 바로 나와요. 금리 결정. 네. 자 이렇게 빨간색 써놨잖아요. 금리 결정에 보시면은 왜 매번 금리를 오른다고 언론사에서 다 썼냐면 요 말이에요. 빨간색입니다. Ongoing increases. 그죠? 요 말 때문에 ongoing increase 매번 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안 할 수도 있고 50bp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퍼센트 포인트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올린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예. 요번에 0.25% 포인트를 올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별표와 줄을 쳐놨잖아요. in addition 부분이요. 요거는 다른 부분은 그 영어를 한번 보실 필요 없는데요. 그냥 한글만 옆에 보시면 되고 요 부분 한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시간 날 때. 내일 토요일이니까 한번 아침에 보셔도 되고. 거기에 보시면은 begin이 있습니다. begin. 이게 네. 중요한 말이에요. begin. 네.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뭐를요? 긴축을 시작하면 됩니다. 긴축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Reducing is holding of treasury security. 굉장히 쉬운 표현으로 썼습니다. 어떠한 경제학 용어로 QT 이런 표현 안 썼어요. 예, 이런 표현 안 씁니다. 잘. 그리고 begin reducing is holding of treasury security라고 썼어요. 그리고 트레저리는 알겠는데 agency debt는 뭐냐? 또 그죠? 트레저리는 미국 국채입니다. 국채인데. 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안전자산이란 미국 국채요. 그 다음에 에이전시라는 우리나라 혹시 들으셨겠지만 그 뭐 공사채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채권 하시면 네. 저도 옛날에 채권 오래 했지만 이 공사채 그죠. 근데 여기 뭐 지방채도 있고 공사채도 네. 있고 뭐 다 있지만 여기에 그 에이전시라는 거는 뭐냐면요. 저희 그 미국의 주택담보부 채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이제 리만 사태 때도 굉장히 뭐 유명해진 기관이 뭐 페니 메이, 프레디 맥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네. 걔네가 발행한 그냥 일반 채권입니다. 걔들이 많아. 네. 프레디 맥. 예, 걔네들이 채권이고 걔네들이 일반 채권도 발행하고 모기지 채권도 발행해요. 담보부 네, 채권. 네, 네. 그거는 이제 모기지 백 시큐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발행한 거 뭐 다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한 가지 여기 안 들어갔어요. 뭐요? 왜냐하면 회사채 언급이 없네요. 아. 이상해요. 그게 가장 저는 초미의 감심사였는데 왜냐하면 회사채 근데 막상 많이 매입은 안 한 걸로 아는데. 아닙니다. 많이 안 했습니다. 많이 안 했죠. 많이는 안 했어요. 그 대신 이제 회사채까지도 사주마했던 게 시장에 어떤 그 심리적인 안정감은 좀 맞습니다. 맞습니다. 심리적 안정을 치면 한 6, 7%는 돼요. 전체. 전체 보유하고 예, 있는 그 뒤에 나옵니다. 회사채가. 예. 이렇게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이시죠? 이제 보시면 전체 요게 이제 그 5조 달러 가량의 이제 국채예요. 네. 2조 2.4죠. 2.4, 예. 2.5 정도. 예. 2.5조 달러 정도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프레디 맥이나 아니면은 이제 에이전시하고 그다음에 뭐 모기지 백 시큐리티입니다. 담보부죠. 요거 있잖아요. 요거 지금 약 0.5조 달러. 예. 한 6천억 정도 좀 넘네요. 이게 아주 크지는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걸 갖다가 왜냐면 정크본드도 여기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사상 처음으로 이걸 갖다가 사줬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한 언급이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아마 이것은 이제 롤오버를 할 것인가 소위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은 언급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이번에 코로나 얘기가 쑥 들어갔네요. 없습니다 거의. 그러면 이제 조금인데요. 미국에서도 이제 코로나 갖고는 더 얘기 안 하겠다. 네, 팬데믹 거의 안 하고 팬데믹 뭐 언급은 그 아까 수요 공급 그 수요 불균형 있잖아요. 그것을 뭐 팬데믹에서 그 불균형이 일어났다. 이거 한마디만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하나 더 저기 보셔야 되는 거 그것도 제가 빨간색으로 넣어놨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이게 at a coming meeting입니다. 이게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감은 있는데요. 예. 이거는 보통 이렇게 쓰면은요. 조만간 적절한 시기지만 바로 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미팅이 5월이에요. 예? 네. 5월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심증적으로는 다음에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정도 성명서에 저 정도까지 했으면은 그럼요. 명시했다는 거는 맞습니다. 벌써 분위기는 아, 우리 다음 5월 달에는 이거 대차대표 줄이는 거 이거
그냥 발표하자가 저 옛날에 그거 아닙니까? 척하면 척이라고 뭐 저 맞습니다. 정도 써줬으면 알아들어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안 할 걸 못하러 쓰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굳이 왜 제 얘기를 왜 올렸겠는가 하는 그러니까요. 것이죠. 그렇죠. 전무님 말씀 중에 잠깐만요. 우리 아주 뭐 거의 매일 들어오신 우리 애청자분이신데 아까부터 예, 계속 감사합니다. 아까부터 계속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예. 한번 짚고 가보시죠. 그러면 5년하고 10년하고 5년물하고 10년물이 최근에 이제 수익률 역전이 나온 거예요. 지금 뭐 5년 10년뿐만 아니고 약간 구간에 따라서는 2년 10년이 아직 약간 역전이 안 됐을 뿐이지 구간에 따라서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슬쩍슬쩍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제 시장에서. 나타나고 근데 예. 이제 레드후드님이 어디서 보셨는지 근데 이게 단기적인 랠리 시그널이다. 언테임드 랠리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채권 시장 이해한다는데 저는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에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어떻게 여기서 단기적 랠리라는 것이 증시의 랠리를 의미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단기 금리 역전이 증시에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그 상황이 안 좋을 때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요. 예, 금리 역전이라는 게 왜냐하면은 그만큼 원래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더 얹어져야 되는 게 예. 상식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길어질수록 사람이 돈을 빌려줄 때요. 네. 1년 빌려줄 때하고 3년 빌려줄 때 리스크가 다릅니다. 다르죠. 그렇죠. 내가 내일 갚을게 하고 1년 뒤에 갚을 때하고는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확 달라집니다. 예. 돈을 훨씬 많이 받아야 예. 되죠. 이자율을. 예. 그죠? 예.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그게. 그죠? 리스크 프리미엄이 줄었다는 게 거죠. 사실은. 아니면 뭐 턴 프리미엄이라고 그럴 할 수도 수 있고. 있고. 예. 네. 하여튼 전체적인 비용이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음. 말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 뭐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또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에 또 단골 손님인 유진증권의 강영현 부장이 장단기 금리 역전을 가장 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해준 게 예. 아니 은행이 보통 단기로 자금 조달해서 장기로 이렇게 대출도 하고 운용을 하는데 단기 금리가 올라가 버리고 장기가 그거보다 더 낮아 버리면 은행이 뭐 손실이 날 판에 그 얘기는 결국 돈이 안 돈다는 얘기고 대출이 안 나가고 신용 창출이 안 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이 결국 전반적으로 시장을 쪼그라들게 하겠구나 하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네. 특히나 저희 같은 은행의 딜리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딜링룸 같은 경우. 예, 저희 딜리룸 같은 경우에는 호가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하하. 예. 그렇다.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차가워진다는 거죠. 차가워진다. 딜러들이 베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지 않습니까? 네. 수익을 갖다가 창출을 못하더라도 왜냐하면 듀레이션이라는 금리는요. 금리의 그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노출이 되게 돼도 굉장히 큰 수익이나 손실이 나게끔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호가를 이게 만약에 역전이 되게 되면 은행들이나 딜러들이 호가 특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그런 이런 게 힘들어져요. 차가워진다는 말씀이 느낌이 오네요. 딜러들도 손이 자라 나가겠습니다. 못 나갑니다. 그리고 매니지멘트에서 못하게 해요. 그렇겠다. 예. 그리고 기업들도 이런 상황에 있어서 자금 단기, 장기 다 어려워집니다.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 자본시장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오히려 저희들도 이제 매번 이제 고객들 자금 조달 수요나 아니면은 그거를 받아서 투자할 의향이 있는 손님들을 다 체크를 하는데요. 네. 지금 수요는 견조합니다. 그래서 해외 발행이나 이런 것들도 이번에 최근에도 큰 것들이 많이 성사됐잖아요. 이런 와중에 되긴 되는데 중간에서 이렇게 접점에서 만나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위험이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채권 시장은 아닙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FMC 성명서까지는 공부했고 그다음 다음을 보시면 이제 그 성명서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요. 성명서 그 뒤에 좀 더 있는데 그건 이제 뭐 그 페이지는 제가 별게 없어서 중략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제 전망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망치가 그죠? 나오죠. 저게 369 12월 달에만 나오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여기에 이제 369 12월 달에 이제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점도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럼 뭐 경제 성장률 전망치,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나오고.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 36912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뭐를 예측을 하냐면 여기 세 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예측을 했다. 실질 GDP 성장률, 실업치, 그죠? 실업률, 네. 비밀번호 555입니다. 네. 예. 네. 그리고 빨리 물가 상승률. 5 치셔서 자료 보시면서 들으시면 나으시겠습니다. 네. 네, 4개입니다. 네. 그 다음을 보시면 이거 세 개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냥 편해요.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뭐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하이라이트만 쳐놨어요. 예. 보시면은 여기 이게 미국의 연준을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뭐 실질 GDP 이렇게 2022년, 23년, 24년 더 뭐 앞에 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서 잘라버렸거든요. 뒤에 거는 이제 그 세 개만 봐도 충분하시고요. 보시면 실질 GDP 증가율 이 위원들의 예상치는 줄어드는 거죠. 예. 하락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GDP 하락은 그렇게 과히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실업률에 있어서는 소폭 증가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줄 것인 부분은 결국 2022 금년보다 내년 후년에 갈수록 실업률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걸로. 네, 그렇죠. 22, 23, 24 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게 중위값이에요. 그 의원들이 네. 이제 다 제시한 값들의 예. 미디안 중위값인데요. 3번 이제 그 밑에 PC 인플레 이 PC는 뭐 CPI랑 조금 뭐 그 산출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라는 면에서는 같아요.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예. 내년에 큰 폭 하락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금년에 4.3인데 내년에 2.7로. 예. 네. 그다음에 뭐 2.3. 근데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여기 의구심이 있는 게요. 네. 연준은 작년에도 그렇고요. 예. 지금까지도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왔단 말입니다. 보수적이라 하시면 높게 안 잡았다. 예. 그래서 뭐 굉장히 유명한 그 채권 투자자였던 모하메드 엘 예리언 같은 사람들이 뭐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연준이 물가 상승률을 갖다 너무 얕봤다. 이것도 조금 너무 낮게 이렇게 나온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만 지금 1, 2, 3번을 합해 보면은요. 네. 지금 여기서 성장률이 둔화되고 경기가 하락하는 것을 갖다가 의미를 하는 거예요. 벌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이 연준이 예, 연준 위원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가 보기에 금년보다 내년에 성장률은 좀 뭐 낮아지고 실업률도 좀 올라가고 인플레는 그런데 전무님 저는 뭐 도저히 뭐 여기서 한번 버럭 한번 하고 가야겠는데 쟤들 말이죠. 뭐 쟤라고 해서 뭐 합니다만 지금 저 앞에 줄 안 꺼진 부분에 예를 들어 성장률만 하더라도 네. 지금 밑에 보면은 12월 전망치하고 그 위에가 이번에 전망치 인플레도 마찬가지. 딱 석 달 전에 12월 달 FOMC 때 내놓았던 인플레 전망치하고 이번에 내놓은 거 보면 3개월 만에 저렇게 성장률은 뚝 떨어지고 인플레율은 확 올린다고 하는 쟤들 3개월도 적하는데 내년 후내년 전망을 뭘 짜잘치기 저 믿어줘야 됩니까 저? 그러니까 3개월도 못 맞추는 애들인데. 그렇죠. 예. 그래갖고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몇 번에 걸쳐서 행간을 읽어라. 예. 말씀을 그냥 듣지 말아라. 실수도 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야들 그걸 갖다 의도까지 넣어서 그러면 진짜 우리 힘들어지는데.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트롱이 아주 강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좀 견조하다. 이게 고용시장이 그때마다 이게 달라요. 그 행간에서 봐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준은 특히나 그렇고요. 예. 뭐 그 BOJ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해요. 얘네들은 그 일본인조차도 예. 읽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파악 못하는 정도의 이렇게 우회적인 표현이 많이. 그래도 굉장히 깨끗한 편이에요. 연준은. 차라리 연준은. 예. 그래도 연준도 의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숨기는 경우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도를 했는지 아닌지는 뭐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전무님 뭐 지금 일본계 은행에 근무하고 계시지만 일본 말은 늘 혼내하고 다테마이가 다르다며요.
이게 이제 뭐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뭐 잘은 못합니다. 네. 하지만 뭐 이렇게 그쪽 그 리포트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게 보는데요. 그쪽에서 이렇게 저희가 예. 이제 뭐 채택한 어원들도 많죠. 뭐 예를 들면 정기분포표도 일본 말이에요. 정규 분포. 예. 뭐 우리가 쓰는 어지간한 학술 용어는 다 일본서 대부분 다 뺏겨왔죠. 예, 예, 네, 예, 예. 양적 완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 같아. 맞아요. 예, 예. 양적 완화, 양적도 똑같습니다. 양적. 예. 료떼끼라. 다 똑같아요. 이게 너무 똑같아 가지고요. 그렇지만 양적 긴축은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에서. 예. 이건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용어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잘 만든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DLS 우리 다 DLS 쓰지 않습니까? DLS. Derivative Linked Security라고 해서 그죠? 파생 연계 파생 연계 증권. 예. Derivatives Linked Security. 예, 뉴스에 자주 나오죠. 아예 네. 그냥 DLS라고 나오지 DLS.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몇 년 전에요. 저희 그 이제 우리나라 이제 로컬 증권사 이제 네. 그 유스 증권사 분하고 이렇게 투자자 미팅을 몇 번 했었는데요. 예. 외국인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그분이 이제 어떤 것들을 요새 많이 취급을 하고 있니? 그분한테 물어봤는데 이분이 네. DLS라고 하니까 그래 그게 어떤 상품이야?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좀 알아보자. 그래서 이게 DLS, 뭐 ELS, 그다음에 뭐 ELB, ELF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앞에가 언더라잉이라고 하죠. 이제 기초 자산 어떤 자산을 넣었느냐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에퀴티면 E고요. 그냥 파생이라고 하면 D고, 그다음 뭐 이런 거죠. 뒤에는 이제 그걸 어떤 형태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랩핑을 소위 우리가 말하는 랩핑. 예를 들면 이걸 갖다 채권으로 랩핑을 형태를 만들었으면은 B고요. 뒤에가 DLB가 되는 거고요. 펀드로 만들어서 DLF가 되는 거고, ELF가 되는 거고, 증권으로 만든 ELS가 되는 S가 거죠. 되는 거고.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외국에서 나와서 ELS, 뭐 ELS는 뭐 가끔 쓰긴 합니다. 이게 저희가 90년대 말에 홍콩에서 저희가 처음 쓰긴 했는데 이런 말들을 갖다 그대로 DLS를 쓰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알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파생 연계 증권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뭐 스트럭처드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외국 사람. 근데 괜히 빠져나갔는데. 예, 우리 기레건님도 말씀하시는데 참 ELS, DLS, 뭐 DLF, ELF 다 좋은데 다 계피 봤죠. 그 상품의 개미들. 그러니까요. 이제, 예. 그런 뭐 것들 현란하긴 현란합니다만 시큰 벌기는 자기들만 벌고 손님들 돈은 맨날 터지고. 네, 잘 보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아휴.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지만 네. 지금 같은 장에서 예를 들면 상품을 만들었을 때 수수료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 운영 보수, 그죠?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그렇게 예를 들면 4%, 5% 이상 수익 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입장은 못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여기서 나왔을 때는 중립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기관에서 소속이 있고 고객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상황이. 예. 그 다음을 보시면은요. 네. 이제 점도표구나. 네, 많이 더 올라갔다. 이게 이것 때문에 제가 갖고 나왔어요. 예. 소장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고객분들도 다 시청자분들도 좋아하시겠지만 음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12월 달만 하더라도 2022년에 중간값이 3번 정도 올릴 게 했던 선수들이 지금 저중간값 가려면은 3월부터 해갖고 7번을 올려야 되는데 그래 무슨 뭐 경제 전망이나 인플레 전망하는 꼬라지나 점도표 찍는 꼬라지 보면은 쟤들도 늘 그냥 뭘 허덕허덕거리면서 쫓아가기 바빠요 시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위원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드릴 때 저희들도 뭐 이렇게 제가 저도 사람이긴 하지만 최대한 이렇게 가깝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보시면 저희는 작년에 이렇게 올해 말까지 금리가 네. 한 2% 정도, 2%대로 1% 미니멈 1%에서 2%까지 이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그런 예측을 항상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은 팩트가 아닙니다. 그죠? 연준의 말보다는 시장의 팩트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팩트 사실이고요. 네. 그죠? 예. 그리고 연준 위원은 그 팩트를 보고 따라가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연준을 참고하고 그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죠? 네. 이런 말을 다른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이 말을 했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연준 위원이 25% 0.25% 포인트 계속 올릴게 이렇게 얘기하면 연준 위원들이 너무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한 거 전무님. 저렇게 3개월 만에 점도표 중간값이 훅 올라가고 중간값뿐만 아니라 그거보다도 금년에 지금 저 중간값 위에 있는 것들은 도대체 뭡니까? 8번, 9번, 10번 내지는 50bp도 한 두어 번 해야 된다. 이런 선수가 한 너댓 명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점도표를 찍고 아까 무슨 뭐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뭐 싸하게 수정하고 거기다가 5월쯤 가서는 그냥 우리끼리 쓰는 용어 양측 긴축도 할게 대차대표 촉소도 시작할게 시사했는데 왜 지금 그런데도 한 며칠 미국 증시가 길길이 막 뭐 소위 말하는 적산병이 나오고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에 네, 제가 0.5% 올린다고 예측을 했었잖아요. 3월 달에. 네. 그게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에 어느 정도 걸쳐서 분위기 잡혔다가 0.5% 정도를 인상을 해야지 아마 시장의 물가가 안정이 될 건데 0.25% 포인트 가지고는 아까 처음에 주가 지수와 금리 인상의 관계를 보여드렸잖아요. 네. 전혀 미동도 안 해요. 그 정도 가지고는. 보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의 도표를 보면은 과거의 얼굴은 현재 얼굴하고 닮았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0.5%를 올리고 다음에 또 0.5%를 올리느냐 아니냐의 관건이었는데 0.25%를 올렸으니까 크게 뭐 매번 올려도 크게 뭐 신경 안 쓰는 분위기로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무님 뭐 한 줄 요약하시면 이번 3월 FOMC에서 연준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시작한다. begin. 이제는 시작이다. 네, 지금은 이제 begin. 아까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제가 at a coming meeting 이번은 다음에는 긴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기관이나 연준이나 다 똑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게 이번 파월 연임의 숙제 과제예요. 네. 그죠? 아마 뭐 제가 미루어 짐작한데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너 잡을 수 있냐? 라고 물어봤던 거고 해보겠습니다 했던 거고 그러면 한 번 더 시켜볼게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 그 자리에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궁금한 거는 그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달러는 세져야 되는데 전무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안 그럴 수도 있다 하시는 그 논리. 긴축이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아하. 현실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네. 해야 되는 거는 당인데 예. 잘 못할 것 같다. 네. 이번에 보십시오. 전쟁은 전쟁이고요. 물가 잡는 거는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전쟁 때문에 물가 상승의 요인이 더 추가로 있다고 하면서 예. 오히려 낮춥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마 다른 연준 위원장이었으면 다르게 행동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파월 의장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시장에 메스를 댈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전무님 또 뭐 오늘 다 할 수는 없지만 살짝 이렇게 앞으로 이제 같이 전무님도 다음 방송에서 좀 답을 주셨으면 하는 것 중에 그겁니다. 지금 슬슬 나오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거 단숨에 뭐 결정 낼 일도 아니지만 최근에 이렇게 좀 눈길을 끌었던 뉴스가 사우디가 중국에 원유를 팔면서 위안화 받겠다 하는 얘기. 요거는 조금
멀리 갔죠. 멀리 갔죠. 멀리 갔죠. 지금까지 그렇게 시도해가지고는 카다피도 그랬고 후세인도 그렇고 그렇게 달러에다가 개기면은 다 이 세상 사람이 안 됐는데 지금 모하메드 빈 살만 저 친구가 지금 아주 대담하게 나갑니다. 글쎄요. 어. 저는 이제 정치적인 거는 잘 모르긴 하는데요. 원유의 패권은 에너지 패권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거죠. 저희가 학교에서 항상 배우지만 네. 에너지를 위해서 그 에너지 때문에 중동을 그렇게 방어하는 거 네. 아닙니까? 네. 아프가니스탄에 간 것도 사실은 원유지대를 방어하기 위해서 파병을 한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거기가 뚫리면 이제 중동까지 뚫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가 원유 결제를 어차피 뭐 제일 수출을 갖다 최대 수입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더만요. 중국에 입김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뭐 인도도 또 그러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달러의 위상에 어느 정도 영향이 오겠죠. 오겠죠. 이 이번에 뭐 달러를 이용해서 많이 이제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네. 예. 그 가끔 뭐 자산 같은 경우에도 동결해 버리고요. 영국이나 미국에서. 네. 스위프트도 그렇고. 사실은 스위프트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어떤 예를 들면 스위프트가 그냥 그 송금에 있어서 많이 저희 기관 간에 네.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면은 이제 저희 그 후선 부서에서 뭐 MT 막 이래요. 그게 이제 메시지 이제 트랜스퍼의 약자인데요. MT 뭐 3으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1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많습니다, 이게. 그 네. 메시지 기호가 예. 용도에 따라 이걸 많이 쓰긴 하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은 그 송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스위프트 아니더라도. 네, 있고 또 제일 강력한 게 스위프트도 아니에요. 달러 노스트라가 훨씬 강하죠. 달러. 그렇죠. 달러 계좌를 갖다가 달러가 결제가 안 되게 막아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달러의 노스트로 메인 결제 계좌는 항상 그 나라인 미국에 있는 거거든요. 그죠? 미국의 DTC라든가 이런데 델라웨어 이런 데서 그걸 갖다 막아버리면 그냥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결제가 안 되면 그 은행은 파산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강한 제재는 아니에요. 스위프트를 막는다는. 네. 네. 예. 저 예전에 뭐 프랑스계도 한번 그래가지고 부담금을 냈잖아요. 약 조 단위로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달러 계좌를 못 쓰면 망하기 때문에 그걸 낼 수밖에 없어요. 예. 전무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거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지금 열흘도 안 됐는데 N1 재정 환율이 100엔당 1,070원에서 지금 1,010원까지 왔습니다. 이게 지금 달러엔 환율은 지금 뭐 120엔도 열자 하면서 위로 가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지금 1,244원 갔다가 지금 뭐 1,200원 밑으로도 흘러내리자는 기세로 이러다 보니 엔이 확 약해진 거예요. 맞습니다. N1이 지금 뭐 이런 식이면은 차트 보면 뭐 1,070원은 이게 1,010원이다. 이것도 한 일주일 사이에. 좀 이래 되면 저는 이제 약간 이 주간 전망대 시간만큼은 우리 변 전무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또 해서 맨날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 국내 수출입 업체 또 뭐 데일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까지 주간 전망대에서 좀 이렇게 들을만 하더라, 참고가 되더라 하는 그런 내용을 하고 싶은데 요거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너무 급한데. 예, 엔화율이 뭐 엔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네, 이게. 네. 예, 엔이 많이 뭐 어느 정도 이제 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게 그 수출 입장에서는 과연 이렇게 나쁜 건 아니죠.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일본하고 관계에서 이제 그 경쟁 관계에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서 뭐 나쁘진 않지만 또 일본에서 수입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또 예. 오히려 일본에서 수입해야 수입이 되는 싸죠. 수입이 싸졌고 수입이 싸진 거죠. 일본하고 수출 경쟁력은 지금 약간 안 좋아진 거죠. 맞습니다. 네, 죄송해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어수선하면은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늘 했던 말이 엔화 강세, 스위스 프랑 강세라 그랬습니다. 외환시장에서. 두 개가 무슨 뭐 안전통화라고. 저는 뭐 별로 동의 안 됩니다만 늘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가 터지고 뭐 이렇게 어수선한 와중에 엔이 왜 이렇게 약하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많습니다. 말이 많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네. 많이 많은데 예전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프라자 협정 이후에 네. 예, 프라자 협정 이후에 이게 150대까지 떨어졌어요. 달러엔. 예. 예.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다시 그 프랑스에서 협약을 해서 이제 그만 내려가게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그때가 이제 150에 달러당 이제 150엔이요 정도. 한 240에서 한 150 내려왔을 때 그게 뭐라더라? 루브르 협정이었나? 예, 루브르 예, 협정입니다. 예. 플라자 합의 다음에. 예. 예. 그래서 그만 이제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 세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건데 이제 그거보다는 지금 환율이 그래도 많이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또 그러면은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달러가 그동안 그 엔화가 네. 너무 많이 내려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 수가 있어요. 아니 내려왔다는 말씀이 엔화 환율 말씀입니까? 엔화 가치 말씀입니까? 엔화 환율이요. 엔화 달러엔 환율이. 달러엔 환율이. 그죠? 달러엔 환율이 원래 200대 있었지 않습니까? 200대인 게 80 갔던 거 아닙니까? 플라자 합의 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110, 120이 적정 수준이 아니었나 이런 얘기도 좀 있긴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아무도 이제 설명을 못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심플하게 달러엔 장기 차트 이렇게 띄워놓으면 뭐 그렇게 적당한 적정 그렇게 치면은 우리 1,200원도 적정입니다. 그러게요. 그래 따지면은.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그 일본이 이제 만성적인 지금 그 디플레이션의 이제 경제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예. 예, 마이너스 금리를 오래 하고 사실은 일본이 지금 마이너스 금리로 정책적으로 가고 있어서 이제 그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지금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오히려 인위적으로 막고 있는데 지금 그런 그 디플레이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본 엔화 가치에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을 들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금리 상태의 통화를 누구도 갖고 싶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전 통화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도 그때 안 좋았었던 거고 엔화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갖고 싶지 않은 통화가 된 거예요. 네. 엔화가. 네, 그래서 안전 통화긴 하지만 가치 있는 통화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도 거래할 때 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무역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따라 뭐 주고받고 해야 될 때는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는 통화로서는 크게 의미가 많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자를 창출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전문의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FMC를 짚어주시면서 그러니 전문인 보시기에 연준이 조금 이번에는 매파적인 어떤 스탠스를 내비쳤고 또 그리고 뭐 대차대표 자산을 갖다 좀 줄여나가는 긴축도 결국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막상 그렇게 지금 막 의지를 내비친 만큼 할 형편이 될까 하는 의구심은 갖고 계신 거고 그렇게 되면은 항상 또 시장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주식은 이러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딱 뭐라고 말씀하시기가 애매한가요? 아까 제 생각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은 조금 이제 바로 이렇게 투자를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긴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금리 인상도 이제 예상이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긴축까지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긴축은 얼마나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렇지만 아주 강하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9조 달러가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예를 들면 한 4조, 5조 달러까지 줄일까? 과연 그렇게 줄일 수 있을까? 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사람이 자기 체중에서 평소 체중에서 10%가 갑자기 확 빠지면은 그거 무슨 뭐 운동에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무슨 죽을 병이라는데. 네. 9조 달러 하는 연준 자산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이나 아까 시장 그 처음에 경제가. 시작에 저번 시간에 그 대차 대조표와 주가 지수의 그 관계표를 보여드렸는데 그걸 제일 처음에 언급해드렸던 게 뭐냐면 관계가 크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그게 뭐냐면 그렇게 많이 줄인다고 하면 당연히 영향이 엄청 크겠죠. 굉장히 빠질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 한 1조 정도? 1조 달러 정도 줄이겠다. 그것도 시간에 걸쳐서 이 정도면 시장에서는 큰 반응이 없을 겁니다 아마. 뭐 1조 달러 줄이는 거는 제가 봐서는 영래포 시장에 맨날 잠기는 그 규모니까 시장이 체감하기에 돈줄 쪼였는데 느낌도 안 들 것 같은데요. 안 들 거예요. 그 정도 같은 그건 뭐 세 발의 피. 세 발의 피. 그러니까 그 어떻게 이제 연준이 긴축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 아마 시장이 많이 이렇게 뭐 리스크 온 흔히 말하는 리스크 온이 될지 리스크 오프가 될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꽤나 이렇게 장시간에 1, 2부에 걸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투자자분들, 청취자분들 아마 결론이 둘 중에 하나이실 것 같습니다. 조금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최근 상황이 심상치 않다 하시는 분은 조금 더 기다려 보자. 뭐 좀 더 싸게 살 기회가 오겠지라고 하는 분이 계신 반면에 뭐 이래 들어보고 저래 들어봐도 서로 다 모르네. 뭐 딴 거 있나 그냥 사놓고 뭐 오르면 좋고 빠지면 그냥 뭐 견디지 뭐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 보니 하기야. 저도 옛날에 그 별로 실력도 없는 트레이딩 할 때 뭐 알고 포지션 잡은 거 아닌 것 같아요. 한 절반은 막 우회되겠지 하면서. 예. 근데 지금 한 5월까지는 조금 뭐 관망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5월까지는. 예, 왜냐하면 5월 FOMC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내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예. 밑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게 항상 트레이딩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예. 하기야. 막연하게 들어가는 거는 좀. 네. 애매하게- 바닥을 좀 확인하고 반등 후에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예. 전무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저런 거 일일이 다 보기 힘든데 한번 쭉 한번 훑어보게 됐네요. 그리고 연준이 뭐라 할 때는 그 시커먼 속에 뭐가 들었을까를 한번 자꾸 되뇌어보는 습관 우리한테 좀 보면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연준리와 이미래. 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